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자, K면도널팀의 강트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선 이유는요, 오늘은요 2024학년도 도덕, 윤리, 임용고시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자세하게 꼼꼼하게 한 문제 한 문제 여러분에게 짚어드릴 거고요. 자, 그 전에 간단하게 공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팀은요 두 분의 교수님들이 나눠서 영역을 분담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설 강의는요 제가 맡은 부분은요 서영철학, 정치사회사상, 응용윤리, 통일교육에 관한 부분, 자, 그 부분만 해당하는 문제만 골라서 수업을 할 거고요. 물론 해설지는요 제가 자료실에 이제 해설지를 올려놓을 텐데 거기에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아주 자세하게 정답과 해설까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어쨌든 해설 강의는 제가 맡은 부분만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아마 저를 처음 보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도 많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 경력 사항 위주로 여러분에게 홍보 말씀 간단하게 드릴게요. 자, 저는요 강트라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EBS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한 3, 4년 정도 강의를 했고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런 강의를 맡아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다음 메가스터디에서도 5년 정도 강의를 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남 대성학원에서 10년 이상 수업을 해왔고요. 지금은 여러분 앞에 방문각에서 임용교수로서 도덕윤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올바른 수업, 그리고 적중률 높은 수업, 그리고 재밌는 수업, 속 시원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합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 멋진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전공 A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문제는 교과교육론 문제이기 때문에 2번 문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2번 문제는요 정치사회사상에 해당이 되고요, 현대사상과 맥킨타이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실천이라는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실천. 자, 맥킨타이어는 인간의 모든 활동이 다 실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실천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시대나 어떤 사회나 어떤 척도가 있습니다. 도덕성의 척도. 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탁월성, 어떤 도덕성, 어떤 선의 척도. 이 척도라는 말은 기준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사회나 어떤 시대나 그 시대가 요구하는 탁월성에 대한 척도, 도덕성에 대한 척도, 선에 대한 척도가 있는데 이 척도에 맞춘 활동, 그래서 내재적인 선을 실현하는 그런 활동만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벽돌 쌓기와, 지금 문제에도 나와 있지만 벽돌 쌓기와 건축을 비교합니다. 벽돌 쌓기는 그냥 활동이다. 벽돌을 쌓는 거는 단순한 활동이고 이건 실천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자, 근데 건축은 실천이죠. 또 예를 들어서 물을 심는 건 단순한 활동이고, 하지만 농사라고 하는 건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인간의 모든 활동을 다 실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시대나 그 사회가 요구하는 척도가 있고 그 척도에 맞춘 활동, 그를 통해서 어떤 활동의 내재적인 선을 실현해서 그 사회에 이바지하는 인간의 활동만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답은 실천이에요. 자, 실천은 사회적으로 정당화된 협동적 인간 활동의 모든 정합적, 자, 이 부분 중요하죠. 정합적이고 복합적인 형식이다. 정합이란 말은요, 정자는 바를 정자 아니겠습니까? 합자는 합할 합. 나쁜 거는 다 배제하고 조금씩 나쁜 거 배제하고 바른 것만 쌓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 복합적이죠. 인간 활동은 다양한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어떤 탁월성의 기준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활동에는 탁월성의 기준이 있는 것만이 실천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덕의 탁월성을 성취하려는 과정에서 여기 있네요. 내재하고 있는 선들이 실현된다. 이렇게 실천은 탁월성을 성취할 수 있는
인간의 힘이 증대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쫙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벽돌 쌓기는 뭐 활동은 활동이죠. 인간의 활동은 활동이지만 실천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건축은 실천이다. 자, 정답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맥켄타이어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맥켄타이어는 전통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자, 인간의 전통은 어떤 실천이라는 활동이 있고, 그 다음 이야기가 형성이 돼요. 또 다른 말은 설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척도에 맞춰서 내재적 선을 실현하는 실천이 반복이 되면 어떤 이야기 설화가 형성이 되고, 이 이야기 설화는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통일성.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얘기가 많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한 실천에 대해서 어떤 활동에 대해서 뭐 얘기가 많이 이루어지면 어떤 보편적인 생각이 형성이 되겠죠. 이걸 맥켄타이어는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이 통일성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통일성이 형성이 되면서 이 설화가 누적되고 축적되면서 전통이 형성이 된다.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덕을 비판하거나 그 시대의 덕을 정당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이 전통이야말로 인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이런 맥켄타이어는 개인주의자입니까? 공동체주의자입니까? 맥켄타이어는 공동체주의입니다. 어떤 집단, 어떤 사회, 어떤 국가 안에서만 인간의 정체성은 형성이 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실천을 통한 설화, 그를 통한 통일성, 그를 통해서 형성되는 전통 위에서만 인간의 정체성은 형성된다. 자, 그럼 제시문 볼게요. 나는 누군가의 아들 또는 딸이고 누군가의 사촌 또는 삼촌이다. 나는 나의 도덕적 정체성을 가족, 이웃, 도시, 부족과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 자격 속에서 발견한다. 이런 식으로 니은은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사회적 유산의 핵심이다. 니은을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니은의 답은 전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전공 A 2번 문제에 기억과 니은, 기억은 실천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고요. 니은에는 전통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비교적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기에는 어렵지 않은, 비교적 무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바로 그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그 다음 문제 전공 A의 3번입니다. 자, 이 문제도 서양 철학에 해당이 되고요. 자, 관련되는 분야는요, 윤리 이론을 구분하는 분야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윤리가 존재하고 이런 윤리는 모두에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있다. 자, 한번 보세요. 윤리 판단이 주관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윤리 객관주의와 구분되는 거. 윤리 객관주의와 구분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 윤리가 존재한다고 보는 거, 이걸 윤리 보편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보통 윤리 객관주의와 윤리 보편주의를 구분하지 않고 같이 쓰는 경우도 솔직히 많습니다. 제가 수능 수업할 때도 소크라테스의 절대적 윤리, 그다음에 소피스트의 상대적 윤리를 할 때 절대적 윤리는 윤리 보편주의, 윤리 객관주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쓰긴 했어요.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통용은 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객관주의와 보편주의는 구별이 가능합니다. 자, 윤리 객관주의의 반대말은요, 윤리 주관주의라는 말을 쓸 수가 있고, 윤리 보편주의의 반대말은요, 윤리 상대주의라는 이런 매치가 가능을 해요.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한다면 윤리 객관주의는요, 모든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윤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리 보편주의는 모든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윤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 같죠? 하지만 구별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 윤리 객관주의는요, 어떤 도덕 원리에 대한 검증과 비교가 가능하다. 요걸로 구별을 합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어떤 사회에서, 자, 두 가지 원리가 있다고 합시다. 사회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도덕 원리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 원리가 있을 때 두 가지 원리를요, 검증을 해서 비교할 수 있고, 뭐 비교의 기준은 사상가나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상식과 직관에 의해서 비교할 수도 있고요. 어떤 그 시대의 전통이나 그 시대의 어떤 도덕의 척도에 따라 뭐 비교할 수 있고요. 비교의 기준은 뭐 사회나 사상가에 다를 수 있지만,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도덕 원리는 검증이 가능하고, 그래서 비교가 가능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선호한다든가 그런 도덕 원리가 채택이 된다면 그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윤리가 되겠죠. 어쨌든 검증과 비교가 가능하다. 개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윤리 주관주의에 반대되는 게 윤리 객관주의입니다. 하지만 윤리 보편주의는요, 검증과 비교가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리의 예외를, 도덕의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절대주의에 더 가까운 그런 윤리를 윤리 보편주의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윤리 객관주의와 윤리 보편주의는 구분이 되고요. 기억에 들어갈 말은 윤리 보편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제시문은 이제 해결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자, 보시면 상대주의에도 자, 기술윤리적 상대주의. 기술윤리적 상대주의란 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규범윤리적 상대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둘 다 상대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뭐 상대주의는 뭐 주관적 상대주의, 기술윤리적 상대주의, 규범윤리적 상대주의. 자, 근데 요 문제에서 제시한 거는 요것과 요거를 비교하라, 이런 의도로 출제를 했어요. 자, 그러면 기술이 뭡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한 개념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용어를 있는 그대로 해석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술이 뭐예요?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회, 자, 어떤 사회나 나름의 도덕 원리, 도덕 법칙이 따로따로 있다. 그 사회에 통용되는. 자, 있는 그대로 그 사회에 통용되는 어떤 윤리적인 요소를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거. 거기서 끝나면은 기술윤리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회에 존재하는 도덕 법칙이 어떤 사회의 도덕 법칙이 더 옳다 아니면은 그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회의 도덕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것까지 어떤 가치 개입까지 나가면은 규범윤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둘 다 상대주의입니다. 모든 사회가 다 똑같은 윤리도덕이 아니라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니까 기술윤리적 상대주의건 규범윤리적 상대주의건 다 상대주의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요거는요, 그냥 일단 어떤 사회는 도덕을 그냥 서술하는 걸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올바른 정확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뭐가 저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없다, 다 존중해야 된다, 거기까지 나가면은 규범윤리적 상대주의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이득을 추구한다는 것과, 자, 이거는 사실을 서술하는 걸로 끝났죠. 자, 이거는 기술윤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이득을 추구해야 한다, 뭐해야 한다, 어떤 당위적인 가치 표현으로 서술이 돼 있죠. 자, 이거는 규범윤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윤리 원칙이 문화권에 따라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이론, 즉 기술윤리도 상대주의고, 즉 기술윤리의 상대주의와 뭐는 구분되어야 한다. 뭡니까? 바로 규범윤리의 상대주의는 구분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윤리적 상대주의, 요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죠. 제가 봤을 때 윤리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비중이 높거나 어렵다고 보이진 않는데 약간 헷갈릴 수 있는, 자칫하면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전공 A의 4번 문제입니다. 이 4번 문제도 서양 철학에 관계된 문제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리주의와 연관되는 문제죠. 자, 근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문제가 과연 공리주의와 연관되는지 첫 번째 문단을 보고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요 첫 번째 문단은 판단이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시고 쭉 읽다 보면 자, 어떤 사람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복과 정확히 똑같이 계산되지 않는다면 뭐뭐의 원리는 아무런 합리적으로 없는 단어들의 단순한 나열에 불과하다. 아, 행복에 대한 얘기네. 그리고 모든 사람의 행복을 다 정확히 똑같이 계산하라는 얘기나. 계산? 양적인 건죠? 행복?
양적 공리주의자, 행복을 얘기하고 계산을 얘기하는 양적 쾌락주의자, 양적 공리주의자, 이런 벤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벤담은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유형성의 원리, 공리의 원리를 도덕의 최고의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자, 그러려면 모든 사람의 쾌락의 가치, 모든 사람의 행복의 가치가 다 똑같이 1로 계산이 돼야 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행복의 가치를 평등하게 봐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의 행복의 가치를 다 1로 계산할게요. 근데 제 행복의 가치는 100으로 계산합시다. 여기 지금 100명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99명이라고 할게요. 99명의 행복의 가치는 다 1입니다. 저는 100입니다. 자, 그러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다면 제가 원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이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거는 진정한 계산 방법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쾌락과 행복을 1로 본다. 자, 평등주의. 평등주의에 입각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모든 사람의 쾌락의 가치를, 행복의 가치를 동등하게 정확히 똑같이 계산한다.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되면 이제 니은부터 확인이 되죠. 자, 그럼 니은은 유형성의 원리. 뭐 유형성이라고 써도 되고요. 유형성의 원리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뭐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아래쪽 먼저 확인이 됐고요. 위쪽으로 갈게요. 윤리이론가들은 기억을 완전한 것과 불완전한 것. 자, 공부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또 이 수업을 듣는 일부 학생들은 또 앞으로 또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도 많이 있겠죠. 자, 일단 공부를 하신 분들은 완전한 것과 불완전한 것, 이거 하면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칸트. 그렇죠? 이런 칸트가 의무를 두 가지로 구분하죠. 완전한 의무와 불완전한 의무. 또 완전한 의무는 나 자신과 관계된 완전한 의무, 타인과 관계된 완전한 의무. 불완전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과 관계된 불완전한 의무, 타인과 관계된 불완전한 의무. 그게 생각이 나면 좋겠지만 만약에 생각이 안 난다. 그럼 계속 읽어봐야죠. 완전한 그것은 그로 인해 어떤 사람이 그에 상관된 권리를 권리란 말이 나옵니다. 내가 어떤 기억을 갖게 되면 똑같이 상관된 권리도 갖게 된다. 그러면 완전한 기억이다. 근데 불완전한 그것은요, 어떤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내가 기억을 갖게 됐을 때 권리까지 갖게 되면은 완전한 기억이고, 내가 기억을 갖게 됐을 때 권리를 갖지 못하면 그건 불완전한 기억이다. 그럼 뭐가 연상이 됩니까? 기억에 들어갈 말은요, 의무죠. 그렇죠? 솔직히 이 첫 번째 제시문은요, 칸트나 벤담 같은 그런 사상가들의 어떤 이론은 생각하지 않아도 맥락만 판단해도 의무라는 단어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 거의 매치돼서 나오는 게 뭡니까? 의무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의무가 주어졌을 때 권리까지 같이 부여되는가에 따라서 완전한 의무와 불완전한 의무가 구분이 된다. 자, 그러니까 의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할 수도 있고 불완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정의라는 것과, 자 보세요. 정의는 상관된 권리를 존중한다. 그러니까 정의는 권리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예외 없이 권리가 존중된다. 그런 면에서 정의는 의무와 구별될 수 있다라는 말이 앞에 문단의 뒷부분에 써 있는 거예요. 여기 구별이란 말이 있죠. 정의와 의무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다면 기억에 들어갈 말은 의무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말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유형성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문제로 넘어가 봅니다. 자, 9번 문제예요. 자, 9번 문제도 서양 철학에 연관된 문제고요. 자, 말씀을 드린다면 근대 사상가 휴메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9번 문제 한번 제가 문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성 방법 9번. 일단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이성입니다. 이성이 정념을 고무하거나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 두 가지를 서술하라.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물론 이 문제는 휴메에 대한 사상가, 근대 사상가 휴메에 대한 문제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험장에서는 이게 휴메인지 알고 푸는 건 아니잖아요. 모른다고 전제를 하고 한번 볼게요. 자,
문장이 상당히 깁니다. 자, 읽어보면 인간의 이기성과 제한된 관대함,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 부족한 자연자원의 여건에서 기억은 기원한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은. 이건 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장이지 꼭 이것만 읽고 무조건 흉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뭐 읽어보니까 뭐 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일단 판단을 보류합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판단을 보류하시고 일단 끝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끝까지 읽어보시면 개인적인 쾌락과 이익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쩌고를 채택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아직 판단하기는 무리입니다. 자, 보류. 자, 마점 보세요. 이성은 도덕적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 이 도덕적 구별은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성 혼자만으로는 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연상이 돼요. 누구라는? 흉이라는 게 판단이 되잖아요. 인간의 도덕적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정념, 감정이다. 그런 면에서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고 노예이어야 한다. 그런 말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성의 판단은 정념을 고무하거나 그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뭐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간접 원인일 수 있다. 즉 직접 원인은 될 수 없다. 확실합니다. 자, 지금 3개의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앞에 문단에서 일단 사상가가 누군지 판단이 돼야 답을 쓸 거 아닙니까? 판단이 안 되면 계속 읽지 마시고 끝까지 일단 읽어보는 습관. 그러면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흉이라는 게 판단이 됐어요. 자, 흉은 감정 중시의 사상가죠. 그렇다고 이성이라는 것이 도덕적 행위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그건 아니죠. 간접적인 영향은 있죠. 자, 그러면 이성은 어떻게 도덕적 행위에 영향을 끼칩니까? 한번 써볼게요, 미리. 이것도 물론 두 번째 질문에 답이 될 수는 있겠네요. 자, 이성은요. 자, 정념에서 나오는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실현하는 수단에 관한 지식을 제공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정념에서 나오는 욕구를 실현하는 수단에 관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이게 첫 번째고요. 이게 1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정념에 동반하는 정념에 동반하는 어떤 신념의 진실성을 파악함으로써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성은요 정념의 방향을 결정하고 유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게 흉의 주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흉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영향도 안 끼치냐? 그건 아니에요. 간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념에서 나오는 욕구를 실현하는 수단, 방법 이런 것을 관련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또 정념에 동반되는 신념의 진실성을 파악함으로써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정념의 방향을 결정하게 해준다. 자, 그러면 제시문으로 갈게요. 만약에 인간이 이기적이지 않다면, 또 인간이 제한되지 않고 무한의 관대함을 갖고 있다면, 또 자연 자원이 부족하지 않다면, 하지만 그거는 너무 비현실적인 말이죠.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관대함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 자연 자원은 부족합니다. 이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이 여건에서 정의가 기원한다. 만약에 이런 조건이 없다면 정의라는 말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인간의 삶 자체는 그 자체가 정의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은 이기적이고 관대함은 제한적이고 자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정의의 개념이 필요하고 이런 정의의 개념은 이러한 조건에서 기원한다. 이런 얘기죠. 자, 기억은 정의라는 단어를 용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흉은요, 감정 중심 사상가입니다. 하지만 흉이 얘기에는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서의 감정은요, 주관적인 감정 아니죠. 개인적인 감정 아니죠. 뭡니까?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서의 감정은 보편적 감정이죠. 사람들에게는 공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감정이 형성될 수 있고 이러한 감정이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감정이다. 자, 그 얘기인데요. 개인적인 쾌락과 이익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뭐를 채택해야 됩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떤 공통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을 공통의 관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공통의 관념을 채택해서 자신들의 대상을 존망하고 조망하고 그 대상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 한 사람들의 소관과 판단이 일치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모든 관찰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익이나 쾌락만이 불변적이고 보편적이므로 덕과 도덕의 유일한 기준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 공통의 관념이 들어가야죠. 그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 판단의 기준은 감정이지만 그때의 감정은 보편적 감정. 왜? 뭐가 있기 때문에? 공감의 능력.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써라. 자, 기억은 정의고요. 니은에 들어갈 것은 공통의 관념이고요. 자, 그 다음 미칠진 디귿, 즉 이성이죠. 이성이 정념을 고무하거나 그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 두 가지를 서술하라. 자, 여기 있습니다. 한 번만 다시 얘기하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정념에서 나오는 욕구를 실현하는 수단에 관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또 정념에 동반하는 신념의 진실성을 파악함으로써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성은요, 정념을 고무하거나 그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도덕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뭐가? 이성이.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럼 전공 A의 1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요. 자, 이 문제도 서양 철학의 문제고요. 아리스토텔레스와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드렸어요. 아리스토텔레스와 연관된 제시문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끝까지 읽지 않으면 이게 소크라테스인지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인지 헷갈립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알미 어떤 사람 속에 있음에도 다른 어떤 것이 알을 지배하고 마치 노예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닌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제3자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을 일단 소크라테스는 아니라는 것을 연상을 좀 해야 되겠죠. 자제력 없으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죠. 참된 지식만 있다면 인간은 그대로 행동을 하니까 지식과 덕은 일치하기 때문에 자제력 없음을 소크라테스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그 누구도 최선의 것을 알면서도 그것과 상반되는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는 않는다. 지행일치죠. 그렇기 때문에 자제력 없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최선의 것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오직 뭐 때문입니까? 무지죠.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악행을 했다면 그거는 무지 때문이에요. 어떤 의지가 약하거나 자제력이 없거나 그런 것은 악행의 원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지행일치, 지덕복 합일과 연관돼서 자, 기억은 무지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소크라테스와 연관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어렵지 않게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하지만 이 주장은 현상과 명백히 충돌한다고 앞의 문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제력 없음을 부정하는 소크라테스의 지행일치를 비판하는 사람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죠.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것이 판단이 됐어요.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자제력 없음이 생기는 까닭은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제력 없음으로 인한 악행의 원인을 인정합니다. 즉, 알고 있어도 자제력이 없으면, 그렇죠? 어떤 의지가 약하면, 또 성급하면, 자제력 없는 행동이 발생하고 악행을 할 수 있다. 알미 있더라도, 자, 자제력 없으면 생기는 까닭은 현존하는 알미, 자, 참된 알미 아니라, 그럼 참된 암과 상반되는 용어가 니은에 들어가야 됩니다. 참된 알미 아니기 때문이다. 감정 상태 때문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알은 참된 알미 아니라 단지 뭐뭐일 뿐이다. 뭘까요? 그냥 감각적인 알미죠. 아니면 이런 단어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플라톤이 선분의 비유에서 현상계와 이데아계를 구분하고 이데아와 연관되는 지식은 뭐라고 합니까? 지혜라고 하죠. 그리고 현상계와 연관되는 지식은 단순히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따서 감각적 지식이라고 쓰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그냥 위견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위견이란 단어를 떠올리는 것보다 시험장에 있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감각적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 단어가 시험 보는 입장에서 현실적인 답으로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어쨌든 뭐 감각적 지식도 답이 될 수 있고요. 위견이라는 용어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도 한번 보면 10번 문제죠. 자, 기억 니은에 대한 용어를 썼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밑줄 친 디귿 리을. 자, 디귿은 자제력 있는 사람, 리을은 절제 있는 사람입니다. 욕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차이점을 서술하라.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쓰면 되죠. 여러분, 욕망도 좋은 욕망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욕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욕망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뭡니까? 중형 아닙니까? 지나치거나 모자라면 나쁜 욕망이고 그렇지 않다면 뭐 나쁜 욕망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제력에 있는 사람은 지나치거나 모자란 나쁜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다음 절제 있는 사람은 지나치거나 모자란, 그래서 나쁜 욕망을 갖고 있지, 지니고 있지 않는 사람, 이렇게 쓰면 정답이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질문, 밑줄 친 디귿 리을의 차이점을 욕망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서술하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술하시면 완벽한 답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밑줄 친 리을 미음의 특징을, 자, 리을이 뭡니까? 절제 있는 사람이고요. 미음은 뭡니까? 악덕을 지닌 나쁜 사람입니다. 이거의 특징을 육체적 쾌락과 관련해서 서술할 것. 근데 이것도 여러분 서술이라고 해서 처음엔 좀 막막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제시문은 아리스토텔레스 아닙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뭡니까? 중형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리을 미음의 차이점을 육체적 쾌락과 연관하여서 서술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리을 한번 써볼게요. 절제 있는 사람은 뭡니까? 절제 있는 사람은 이성적 숙고에 따라서 추구해야 할 육체적 쾌락은 추구하고 회피해야 할 육체적 쾌락은 회피하는 사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근데 악덕을 지닌 나쁜 사람은요, 회피해야 할 육체적 쾌락과 추구해야 할 육체적 쾌락을 잘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피해야 할 육체적 쾌락은 추구하고 추구해야 할 육체적 쾌락은 회피하는 사람. 이렇게 쓰면 좀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아마 질문의 의도에 타당한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덕 임용윤리의 문제의 경향을 잘 판단하셔서 단순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우리 서술형도 있잖아요. 단순한 지식이 있으면은 뭐 단순하게 용어를 써라.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써라. 그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뭐 쓸 수 있을 가능성은 높아요.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다면. 하지만 어느 정도 문장을 약간 짧게 혹은 약간 길게 문제에 따라서 요구하는 건 다를 수 있겠지만 약간 긴 문장은요, 지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하지만 물론 그런 서술의 어떤 근거는 우리가 공부한 어떤 지식이나 개념을 근거로 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 개념을 근거로 한 번씩 많이 써보셔야 됩니다. 물어본 의도를 먼저 파악하고 그 의도에 맞는 지식이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파악하고 내 머릿속에 그 의도에 맞는 개념이 있다면 그걸 끄집어내서 문장을 만들어야죠. 이거는 단순히 앉아서 외우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평소에 많이 써보셔야 돼요. 근데 어떤 문제를 갖고 써볼까요? 그렇죠. 기출문제죠. 그러니까 다양한 기출문제가 있죠. 그것을 바탕으로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신다면 또 어떤 문제도 기출문제에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10년, 한 15년에 해당하는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기출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하라. 하지만 기출문제를 통해서 연습하기 전에는 어떤 기본서, 개념서를 통해서 충분한 개념을 머릿속에 정립을 하는 게 우선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죠. 전공 A의 11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정치, 사회, 사상에 연관된 문제가 되겠고, 자, 롤스, 그 다음에 롤스를 비판하는 노즈과 왈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판단해 볼게요. 먼저 제시문을 분석한 다음에, 자, 갑이 누굴까?
을이 누굴까? 병이 누굴까? 먼저 판단해야 되겠죠. 천부적 자질에 대한 인식이 원초적 입장에서 왜 배제되어야 하는가? 원초적 입장에 있는 개인들의 자신들의 천부적 자질을 몰라야 한다는 것은 이건 지금 롤스의 무죄배를 비판하고 있죠. 그럼 누가 생각이 나요? 노직 같습니다. 자, 아직은 뭐 확실하지 않으니까 계속 읽어볼게요. 개인들은 천부적 자산에 대한 소유 권리, 소유 권리 나왔습니다. 한 사람의 소유물로, 취득과 이전의 정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에 들어갈 걸 또 찾아야 되겠고요. 그러면 요 동그라미 친 소유 권리, 밑줄 친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 이게 확실한 힌트가 되죠. 자, 갑에 해당하는 사상과는 노직입니다. 자, 그럼 노직 간단하게 한번 해보죠. 노직은 소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정의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로직의 이론은 소유 권리론이라고 하죠. 사상관마다 정의의 기준, 정의의 척도는 아주 다양하고 다릅니다. 노직은 소유권의 확실한 보장을 정의의 기준으로 삼는데, 그래서 정의의 원리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자, 취득의 정당한 최초 취득. 그 다음에 이전의 정당성. 이렇게 써볼게요. 정당한 이전. 요거에 좀 맞춰서 정당한 이전. 정당한 최초 취득의 원리. 정당한 이전의 원리. 마지막으로 교정의 원리. 정의 원리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최초 취득이 정당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재화, 어떤 물건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최초 취득이 정당하고 이전의 과정이 정당하고 마지막으로 교정의 과정까지 거쳐야 됩니다. 그럼 정당한 최초 취득이 뭡니까? 내가 어떤 자연물에 나의 노동력을 제공했고 또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전제가 확립이 됐을 때 최초 취득은 정당하다. 내가 노동력을 제공했고 그 누구에게도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을 때 최초 취득은 정당하다. 또 나의 자발적인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소유권을 넘겼다면, 그죠? 이전받은 사람은 정당한 소유권을 갖는다. 정당한 이전. 근데 만약에 자, 이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최초 취득이 정당하지 않았고 이전의 과정이 정당하지 않아서 발생한 소유권의 상태가 있겠죠. 그거는 정당한 소유권의 상태가 아니잖아. 그러면 최초 취득이 정당하고 이전의 과정도 정당했을 때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되는 소유 상태로 바꿔야 됩니다. 그거를 교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최초 취득이 정당하지 않고 이전의 과정도 정당하지 않아서 발생한 소유권의 상태를 최초 취득이 정당하고 이전도 정당했을 때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소유권의 상태로 바꿔야 된다. 그걸 교정의 원리, 교정의 정당성 혹은 교정적 정의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보세요.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또는 불의는 취득과 이전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불의가 발생했을 때 뭐 해야 됩니까? 교정해야죠. 교정의 원리에 의해 그가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 기억은 교정이란 단어가 그다지 어렵지 않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을은 누굴까요? 자, 니은이란 한 영역 안에서 혹은 다른 사회적 가치와 관련해서 시민이 지닌 어떠한 이치도 다른 영역 혹은 다른 가치와 관련된 그 이치 때문에 침해당할 수 없다. 이거는 진짜 시험에도 기출문제도 여러 번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물론 많이 나오겠고 개념서에서 어떤 선생님들도 강조하는 거죠. 자, 왈처의 복합평등입니다. 답은 쉽게 나와요. 니은에는 복합평등이죠. 자, 복합평등의 정의. 자, 복합평등이 뭡니까? 서로 다른 사회에 서로 다른 가치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분배되어야 합니다. X라는 가치와, X라는 가치가 있다고 치고 Y라는 가치가 있다고 칩시다. X와 Y의 분배 기준은 달라야 됩니다. 만약에 X와 Y의 분배 기준이 같다면 X를 가진 사람이 Y까지 갖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걸 왈처는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는 부정의하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회에서 X라는 재화를, X라는 가치를 남보다 좀 많이 가질 수는 있어요. 그걸 독점이라고 하죠.
독점은 왈처는 부정의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왈처가 부정의하다고 본 거는 전제입니다. 자, 그러면 X의 분배 기준과 Y의 분배 기준이 같을 때 이걸 가진 사람이 이것까지 갖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잖아. 그건 부정의한 사회죠. 그래서 왈처는요, X의 분배 기준과 Y의 분배 기준이 달라야 한다. 그러면 이걸 가진 사람과 이걸 가진 사람이 주체가 많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정의로운 사회를 복합평등의 사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어떠한 사회적 가치 X도 X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단지 누군가가 다른 가치 Y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Y를 소유한 사람에게 X가 분배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은 결국 X의 분배 기준과 Y의 분배 기준이 달라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뭐 답은 상당히 쉽게 나옵니다. 이건 뭐 제목만 알아도 답이 나와요. 왈처의 복합평등 이런 제목만 알아도 그냥 답이 나와요. 만약 이런 내용의 어떤 부분을 가로로 해서 물어본다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전제니 독점이니 뭐 이런 단어를 쓸 수 있게 한다면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물론 그것도 이미 기출문제에 이미 누차 출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복합평등, 왈처라면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 그렇죠? 뭐 쉽게 답을 고를 수 있고요. 세 번째도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너무나 흔하게 봤던 그런 제시문입니다. 정의 원칙들은 축자적 서열로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자유는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자, 먼저 이 문장을 설명을 해보죠. 여러분, 축자적 서열이 뭡니까? 자, 이거 일단 제시문은 롤스입니다. 제시문은 롤스라는 거 쉽게 판단이 되고요. 롤스는 정의의 제1원칙이 있고 제2원칙이 있다고 하죠. 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고요. 2원칙이 뭡니까?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죠. 자, 롤스는요, 1원칙은 항상 2원칙에 우선한다. 이걸 축자적 서열이라고 합니다. 1원칙은 자유의 측면이 강하고 2원칙은 평등의 측면이 강하다. 즉 자유와 평등을 물론 잘 조화는 시켜야 되겠지만 둘 중에서 굳이 말한다면 자유가 우선이다. 그러니까 평등 때문에 자유가 제한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유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있거든요. 인간 사회에서는. 항상 1원칙이 2원칙에 우선하기 때문에 그걸 축자적 서열이라고 하고, 그 얘기는 자유가 평등보다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즉 평등 때문에 자유는 제한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자유가 제한될 필요성이 현실 사회에는 존재하잖아요. 그렇다면 자유는 뭘로만? 자유에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자유는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이해하신다면 뭐 앞으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자유의 제한은 롤스는 경우를 두 가지 제시합니다. 뭡니까? 덜 광범위한 자유. 그 다음에 덜 평등한 자유.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간 여기 있네요. 덜 광범위한 자유, 덜 평등한 자유. 덜 광범위한 자유가 뭡니까? 자, 모든 사람에게 그 사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영역까지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데, 근데 덜 광범위한 자유를 부여했다는 건 그만큼 자유가 제한된 거죠. 하지만 이런 덜 광범위한 자유에 입각한 제한이 가능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바로 여기다 써볼까요?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자유의 전체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덜 광범위한 자유에 입각한 자유의 제한이 가능하다. 만약 이게 안 되면은 덜 광범위한 자유를 부여하는 자유의 제한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죠. 덜 광범위한 자유라는 제한이 이루어지려면 이 조건이 완성이 돼야 돼요.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자유의 전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면 덜 광범위한 자유를 부여할 수 있다. 즉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덜 평등한 자유. 누구에게는 자유를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자유를 적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등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덜 평등한 자유죠. 자유는 평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다 작은 자유를 가진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때만 덜 평등한 자유를 거기에 입각한 자유의 제한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거 두 가지 다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물어보는 건 요걸 물어봤네요. 자, 좀 이따 또 하고. 자, 그냥 계속 읽어볼게요. 어쩌고. 자, 그래서 리을을 또 찾아야 되겠네요. 리을 한번 보세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즉 기회의 불균등은, 만약에 기회의 불균등이 주어진다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기회가 적은 사람의 기회를 증대해야 하고 이런 말이 들어가야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11번 문제를 지금 하고 있죠. 자, 11번에서 물어보는 질문이 뭡니까? 한번 볼게요. 자, 11번. 자, 가로 안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써라. 자, 일단 기억은 교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고요. 니은은 복합평등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첫 번째 질문은 이제 해결이 됐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디귿리을에 해당하는 내용을 뭐뭐하고의 형식으로 서술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디귿은 이미 해결이 됐죠. 덜 광범위한 자유는 요거 아닙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자유의 전체 체계를 강화해야 하고, 지금 요구하는 것은 뭐뭐하고의 형식으로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은 뭐 정확한 답변이 됩니다. 자, 그다음 리을은 리을도 이것도 말씀드렸듯이 기회가 여기다 한번 써보죠. 기회가 적은 사람의 기회를 증대해야 하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정답이 되겠죠? 뭐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반드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뭐 보편적인 내용이죠. 뭐 출제는 뭐 너무나 많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아마 예상 생각 이상으로 많이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통일교육론에 대한 문제네요. 한 문제 나왔죠. 전공 A, 전공 B 또 통틀어서 통일교육에 대한 문제는 한 문제밖에 없고 문제도 너무 쉽게 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통일교육에 대한 또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 딱딱하고 시대적인 추세와 좀 맞지 않는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인 공부가 좀 부족한 제일 그런 분야긴 한데요.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나오니까 어쨌든 알긴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담 없이 읽어보시고 한 두세 번 반복하시면 웬만한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고 시험에서는 뭐 한 문제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출제가 안 되고 있고요. 자, 그럼 물어보는 게 뭡니까? 자, 조국통일 3대 원칙이죠. 7사 남북공동 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 뭡니까? 자주적 평화적, 그 다음 민족 대단결. 자, 민족 대단결 이런 말을 쓰시면 되겠고, 이건 뭐 충분히 한두 번 읽어보셨다면 쉽게 답을 아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과 북의 쌍방 사이의 관계는 특수한 관계라고. 자, 그럼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특수한 관계의 의미를 서술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뭐라고 쓸까요? 이렇게 쓰면 되죠. 남과 북의 관계는 나라 대 나라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잠정적인 관계 이렇게 쓰면 되죠. 그죠? 뭐 우리가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한번 다시 말씀드릴까요? 남과 북의 관계는 나라 대 나라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잠정적인 관계, 그런 특수한 관계. 뭐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어보는 건 뭐냐면 밑줄 리을을 서술하라. 리을? 예멘의 통일 과정을 통한 교훈. 이것도 뭐 상식적인 얘기죠. 특별히 공부를 안 했어도 예멘이 북예멘과 남예멘으로 분단되어 있었죠. 근데 통일이 됐을 때 예멘은 어떻게 통일했습니까? 좀 성급한 통일을 했죠. 정치적인 합의를 통한 어떤 성급한 통일을 했죠. 그건 진정한 통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도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한번 써보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보면 되겠죠. 어떤 사회적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대립과 갈등을 화합으로 바꾸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성급한 통일을 하는 것은 진정한 통일이 아니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예멘의 통일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사회적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대립관계를 화합의 관계로 바꾸는 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뭐 정치적 합의를 통한 뭐 정치적 결단을 통한 성급한 통일은 진정한 통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좀 길 수 있지만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죠. 이제 전공 B로 넘어갈게요. 전공 B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좀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죠? 뭐 독일의 유대인 학살은 뭐 범죄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 아이히만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영화로도 많이 나왔고 책도 뭐 많이 출간이 됐고요. 근데 그거는 지금 제시문으로 주어져 있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떤 윤리 도덕적인 용어입니다. 기억에 들어가야 할. 자, 먼저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걸 악의 평범성. 자, 여기다 쓸까요? 잘 안 보이시면. 자, 악의 평범성. 독일계 미국 철학자 사상가 아렌트가 한 말입니다. 악의 평범성. 여러분 정신감정을 해보니까 아이히만은 어떤 인격장애가 있는 반사회적인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미친 사람도 아니고 근데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했잖아. 그냥 아이히만은 보통 사람이다. 그냥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냥 보통 사람들이 평범한 행동, 그 평범한 행동이 바로 악이라는 걸 인지를 못하고 한 행동. 우리 사회에도 그런 게 많죠. 소위 상류층. 상류층에서는 누구나 하는 관습적인 어떤 행동이 본인들은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냥 반복해서 계속하죠. 근데 없는 사람한테는 진짜 부당한 행동인데도 본인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보통의 행위처럼 뭐 거기에 불의에 속하는 사람들 다 하니까 나도 한다. 악이라는 관념 없이. 아마 아이히만도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아렌트가 생각을 했고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국가에 충성하고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그냥 보통 사람이 평범하게 한 행동. 그게 어쩌면 악이다. 그죠? 악의 평범성.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입니다. 진정한 사유의 불능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아무리 나보다 높은 사람, 직장에서는 상사가 요구했어도 아니면 뭐 국가에서 어떤 뭐 권력자들이 요구했어도 그 요구가 과연 진정한 선인지 악인지 사유를 해봐야죠. 그리고 악이라면 거부해야죠. 무조건 예스맨이 될 게 아니라 사유를 안 한 거예요. 진정한 사유를 안 한 겁니다. 그 사유의 불능으로 인해서 악의 평범성이 발생한다. 자, 그래서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란 단어를, 자, 악의 평범성이란 단어가 기억에 들어갈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은요. 롤스의 정의전쟁론이죠. 을은.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발생하지 않는 게 좋고 하지 않는 게 좋지만 불가피하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만약 북한이 쳐들어왔어. 전쟁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북한이 쳐들어온 걸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거고 내 동포, 내 가족, 내 이웃이 죽임을 당할 텐데 맞서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외침을 막기 위한 방어 전쟁. 이땐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전쟁의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만약에 어떤 나라에서 독재자가 그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극단적인 인권 침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의 존엄성 실현, 국제정의,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과 국제정의가 훼손됐을 때 그리고 딴 나라가 침략했을 때 그거에 방어하기 위한 방어전쟁, 이런 경우에는 전쟁의 명분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쟁 개시의 정당성. 이런 명분이 있을 때 전쟁이 개시됐다면 그 전쟁은 정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쟁 개시의 정당성이 확립됐다고 해서 그 전쟁 자체가 다 정당한 건 아닙니다. 전쟁 과정에서의 정당성도 확립이 돼야 돼. 전쟁 과정의 정당성은 뭡니까? 민간인을 학살하면 안 되죠. 참전 군인, 뭐 참전한 사람들이,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기가 없는 민간인을 전쟁 과정에 뭐 함부로 죽이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교전 수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전쟁 과정의 정당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두 번째 을제시문은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전쟁은 두 번 심판받는다. 첫 번째 심판은 형용사 형태, 즉 특정 전쟁을 정당한, 부당한, 즉 정당한, 이건 형용사잖아. 두 번째 심판은 부사 형태니까 정당하게 혹은 부당하게, 이건 부사잖아요. 자, 그래서 너네 들어갈 말은 뭡니까? 침략행위인지 자기방어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거. 아, 그렇죠. 이건 바로 뭐 전쟁 개시의 정당성이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이건 전쟁 과정의 정당성이죠. 이건 민간인에 대한 공격 금지와 같은 교전 수칙의 준수. 앞에 거는 전장 개시의 정당성이고, 두 번째 밑에 거는요, 전쟁 과정의 정당성이죠. 근데 물어보고 있는 것은 니은은 전쟁 개시의 정당성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기억에는 악의 평범성이 들어가야 되고, 니은은 전쟁 개시의 정당성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3번 문제는 교과교육론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4번 문제도 교과교육론, 5번 문제도 교과교육론, 6번은 동양철학이고요. 그 다음에 7번도 동양철학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담당하는 분야는요, 8번으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8번 문제 넘어갑시다. 자, 8번 문제 보시면 전공비의 8번 문제. 자, 이 문제는요, 응용윤리 파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도덕윤리의 여러 이론들을 분야별로 나눈다면 동양철학, 서양철학 각각 한 두세 문제 출제가 된다고 보여요. 그다음에 서양철학 한 서너 문제 이상 출제가 된다고 보입니다. 교과교육론도 서너 문제 이상 출제가 된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응용윤리 한 문제 생각하시면 돼요. 응용윤리는 내용이 많지도 않고 한 문제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일교육론에 대한 문제도 A, B, 전공 A, 전공 B 통틀어서 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통일교육론에 관계된 문제 한 문제 출제된 거 아까 살펴봤고요. 지금 전공 B의 8번 문제는요, 응용윤리에 해당하는 문제 딱 한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부담 갖지 않아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출제가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공부해야 할 양은요, 양과 질은 공부는 해야 되겠고, 어느 만큼 해야 되는가, 그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어떤 기준을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자, 응용윤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싱어와 레건 문제인데요. 자, 먼저 갑은 싱어입니다. 갑은 싱어. 자, 싱어는 동물 해방론을 제시하죠. 이거 먼저 알고 푸신다면 쉬워질 것 같습니다. 싱어는 동물 해방론, 공리주의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을은 레건입니다. 자, 레건은요, 동물 권리론. 자, 레건의 동물 권리론은 의무론의 관점을 기반으로 합니다. 자, 싱어는요, 인간도 이익관심이 있고 일부 동물도 이익관심이 있다. 이익관심이 있다는 면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익관심이 있는, 그러니까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 다 이익관심이 있진 않죠. 하루살이 이익관심이 뭡니까, 여러분?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그죠? 최고의 감수 능력이죠. 벌레까지 다 쾌락과 고통을 느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동물 중에서 모든 동물이 다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건 아니지만 일부 동물, 집에 있는 강아지 쾌락과 고통을 느낍니다. 즉, 최고의 감수 능력이 있는 인간과 일부 동물의 이익을 균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그것을 싱어의 이익의 균등한 고려의 원칙. 만약에 일부 동물이 이익관심이 있는 일부 동물의 이익관심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종차별이다. 인간도 이익관심이 있고 일부 동물도 이익관심이 있는데 일부 동물의 이익관심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함부로 실험하고 함부로 학대한다면 그거는 종이 다르다는 이유 말고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 그래서 종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종차별주의 금지, 종차별 반대. 어쨌든 이익관심이 입각한 동물 해방론을 제시한 싱어고요. 갑은요. 을은 레건입니다. 자, 레건은요, 삶의 주체라는 말 하죠. 삶의 주체인 모든 존재는 내재적 가치가 있다. 내재적 가치가 있는 삶의 주체는 모두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함부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목적으로 존중해야 된다. 이게 바로 레건의 동물 권리론입니다. 자, 그러면 갑부터 싱어부터 하나하나 볼게요. 나는 우리들 대부분이 인식하는 평등이라는 기본적 원리를 다른 동물의 종까지 확장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만 봐도 싱어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끝까지 읽어보죠. 내가 말하는 평등의 기본 원리는 평등.
이게 균등한 고려죠. 근데 이게 균등이라는 말과 평등이라는 말은 유사한 개념인데 이미 평등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 고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만약 평등이라는 단어가 없이 그냥 원칙을 써라 그러면 이게 균등한 고려의 원칙 이렇게 쓰면 되지만 평등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기 때문에 기억에 들어갈 말은 이 고려의 이익관심 고려의 평등 혹은 이 고려의 평등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은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존재에 대한 평등한 기억은 서로 다른 대와 서로 다른 니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평등의 원리는 그럼 기억은 이익관심의 평등, 이익관심의 혹은 이익고려의 평등인데, 자, 니은은 뭐예요? 권리죠. 그렇죠? 니은은 권리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종차별주의를 비난한다. 인종차별과 종차별은 다르죠. 여러분 인종차별은 하면 안 되죠.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차별하면 안 되죠. 근데 싱어가 말하는 것은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에 대한 반대 논의, 그 얘기는 뭐 일반적인 얘기고, 얘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종차별을 비판하고 있어요. 종차별은 똑같이 이익관심이 있는데도 인간만 존중하고 일부 동물을 함부로 학대하는 거,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죠. 뭐. 자, 내재적 가치 나와 있습니다. 모두 존중받을 만한 니은을 가진다. 뭐 니은은 권리죠. 레건의 동물 권리론에 입각해서 뭐 니은은 권리란 말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아래쪽에 또 레건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뭘까? 질문이 뭡니까? 자, 가로 안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써라고요? 뭐 이미 썼죠. 그죠? 이미 썼습니다. 자, 을이 주장하는, 레건이 주장하는 도덕적 지위의 기준 한번 써보죠. 레건이 주장하는 도덕적 지위의 기준 바로 삶의 주체 여부죠. 그죠? 삶의 주체성. 근데 서술하라고 했죠. 근데 삶의 주체 이렇게 단어를 쓰면은 간단할 것 같은데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보자 한번. 그러면 내재적 가치와 도덕적 권리를 갖는 모든 존재의 삶의 주체성. 이렇게 쓴다면 서술이 어느 정도 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삶의 주체 이렇게 하면 쓸 수 있게 문제를 냈으면 좀 더 깔끔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서술하라고 했기 때문에 삶의 주체 이것만 쓰기는 뭐하고,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내재적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덕적 권리를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재적 가치와 도덕적 권리를 갖는 모든 존재의 삶의 주체성 여부, 이게 바로 도덕적 지위의 기준이죠. 자, 그 다음 을의 입장에서 갑의 입장이 동물을 고려하는데 존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를 써라. 디귿을 사용해서, 디귿이 뭡니까? 유용성이죠. 유용성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싱어를 비판하는 얘기죠. 그렇죠? 비판해보죠. 여러분, 싱어는 공리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죠. 공리주의가 뭡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뭐 어느 정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공리주의의 문제점이죠. 그죠?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목적만 결과적으로 유용성이 커진다면 뭐 안 좋은 수단 써도 결과만 좋다면 뭐 그거는 뭐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공리주의의 문제점이라고 많은 사상가들이 비판하는데, 한번 써보죠. 자, 레건 입장에서 싱어를 비판합시다. 유용성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자, 싱어는, 즉 갑은, 싱어는 유용성 증진을 위해 동물을 학대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다. 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배제할 수 없으므로 동물 존중에 한계가 있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그래서 싱어는요, 동물 해방론, 고통받는 동물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 함부로 잡아먹지 말고 동물을 해방시켜라, 동물 해방론을 주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싱어는 어디까지나 공리적 관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동물을 동물 실험의 대상으로 삼았어. 그래서 그 결과로 의학이 발전했어. 그래서 많은 인간이 물론 그 동물이 희생이 됐겠지만 그 희생된 동물에 대한 동물 실험을 통해서 뭐 어떤 약품이 나오기도 하고 의학이 발전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결과적으로 구현됐다면 그 동물 실험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게 싱어의 한계예요. 자, 그래서 싱어는 유형성 증진이라는 공리주의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유형성 증진을 위해서 동물을 학대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싱어의 이론은 동물 존중에 한계가 있다라고 의무론적 관점의 레건이 이런 식으로 싱어를 비판할 수 있고 지금 8번 문제에서 그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한 객관식이나 단답형이라면 한 번 들으면 머릿속에 저장하면 끝날 수 있는데 어떤 서술형은요, 써보는 연습을 하는 습관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시험이라는 거 우리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많이 경험했잖아요. 많이 안다고 해서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건 아니죠. 물론 점수가 높게 나오는 아이는 물론 많이 알고 있는 애죠. 근데 많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점수가 높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런 다른 조건들도 갖춰야 돼요. 지금 임용고시는 단답형도 물론 뭐 절반 정도는 단답형인데 또 절반 정도는 서술형이기 때문에 써보는 연습이 필수라는 거. 근데 그런 써보는 연습은 뭐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런 연습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 문제,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는 뭐 제일 쉬운 문제가 아닐까. 이건 굳이 뭐 필기할 것도 없어요. 을 먼저 할까요? 을은 칸트죠. 이 세계에서 또는 도대체가 이 세계 밖에서까지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오로지 못뿐이다. 뭐 선이지. 뭐 답은 쉽게 나옵니다. 자, 갑이 조금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은 뭐라고 써 있어요? 고대 윤리 사상가라고 써 있잖아요. 자, 갑을 보죠. 그 밖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허용될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그 나라의 통치자들로서 통치자는 거짓말을 허용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고대라는 지금 범위를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뭐 소피스트 정도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뭐를 위해서 적이나 시민들 때문에 그러한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 합당할 수 있다. 뭐겠어요? 국가의 이익이죠. 국가의 이익. 뭐 국익. 뭐 이 정도 답을 쓰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어쩌면 감히 말씀드리는데 전공 A, B 통틀어서 가장 쉽고 가장 무난한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10번입니다. 10번 문제 바로 넘어갑니다. 자, 10번의 값도 대부분 수험생들은 무난하게 판단하고 해당하는 단어를 쓰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정의로운 사람은 자신 안에 영혼의 세 부분 끝났죠. 그죠? 누군지 판단이 되죠. 서로 상견을 못하면 마찬가지로 한 나라가 정의로운 것은 이 나라 안에는 성향이 다른 세 부류 끝났죠. 그죠? 많이 들어봤죠. 통치계급, 방위계급, 생산계급. 세 부류, 즉 돈벌이 하는 부분 생산계급이죠. 통치하는 부분 통치부류죠. 통치계급이죠. 그럼 기억은 뭐 들어가요? 중간에 방위하는 부류. 이거 써도 되고요. 혹은 수호하는 부류. 혹은 보조하는 부류. 다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자, 갑의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는 상당히 쉽게 판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어쨌든 갑은 플라톤이고요. 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대 서양 사상가 중에서 을은 누구냐? 사람들 사이에서 성립하는 동등함과 사물 사이에서 성립하는 동등함, 어떤 동일성, 동등함을 얘기하는 사람,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어렵지 않게 누군지 판단이 될 것 같고요. 또 중간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중형과 연관되는 단어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고대라고 써 있으니까 쉽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기억은 방위하는 부류, 소화하는 부류, 보조하는 부류 쓰면 되고 리을을 또 해당하는 용어를 쓰라고 그랬죠. 리을은 끝까지 읽어보셔야 됩니다. 친해입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뭐냐면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 자, 니은이 뭡니까? 여기네요. 니은. 성향상 니은에 대한 합의. 절제.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절제를 뭐뭐하는 것의 형식으로 서술하라 이런 얘기죠.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주독이 있죠.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지금 물어본 거는 절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시험에서는 절제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했지만 다음 시험에는 지혜, 용기, 정의를 또 물어볼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절제 먼저 쓸게요. 자, 절제. 자, 디귿. 니은. 내적 성향상. 자, 한번 써보죠. 좀 더 나은 것과 좀 더 못한 것 중, 좀 더 나은 것, 내적 성향상 좀 더 나은 것과 못한 것 중, 어느 쪽이 내적 성향을 지배할지에 대한 합의입니다. 지배할지에 대한 합의. 자, 절제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니은에는 그게 써야죠. 근데 여기 니은에 대한 합의란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쓰면 되겠죠. 좀 더 한결 나은 쪽과 좀 더 혹은 한결 못한 것 중 어느 쪽이 지배할지에 대한 합의. 이게 절제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 서술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혜도 한번 써보죠. 지혜. 자, 지혜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자, 보편적 진리를 인식하여 인간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영혼의 힘, 어떤 능력. 어쩌면 2025학년도, 2024학년도는 지금 해설하고 있으니까 2025학년도에서는 요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답이에요. 어떤 보편적 진리, 이성을 통해서 보편적 진리를 인식해서 그거에 기반해서 인간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판단하는 능력. 이게 바로 지혜죠. 절제는 말씀을 드렸고. 그럼 용기도 한번 써보죠. 용기. 아니, 용기에 대해서 서술하라. 그럼 이렇게 써야죠. 용기. 용기와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정의까지 써야죠. 정의 먼저 한번 해보죠. 정의는 나의 일을 잘 수행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거. 그죠? 남의 일에 간섭하면은 그건 부도덕이죠. 자, 그래서 용기는 이렇게 쓰시면 되시고, 정의는 이렇게 쓰시면 되시고, 그 다음 용기는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준법적인 소신의 보전 능력. 여러분 좀 길죠. 솔직히 이건 암기와 이해가 병행된다고 보입니다. 무조건 암기하면요 까먹어요. 그렇다고 이건 이해만 한다고 해서 막상 쓰려고 그러면 또 어려워요. 머릿속에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막상 문장으로 쓰려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단답형하고 주관식 서술형은 차원이 다릅니다. 단답형은 솔직히 지식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주관식은 그 이상의 그 무엇인가를 또 요구하죠. 알고 있는 걸 또 남들이 다 맞다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관계도 그렇죠. 자기 마음속에 아주 좋은 감정이 있어도 그 감정이 있는 상태 그걸 표현한 건 다르죠. 또 표현에 서투른 사람도 많이 있죠. 또 괜히 좋은 감정이 있는데 표현을 한답시고 했는데 잘못 표현해서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 마찬가지예요. 이런 서술형도 한번 써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충분히 개념 정리하시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써봐야 돼요. 저도 이런 연습 많이 합니다. 여러분의 이런 말을 하면서 나는 무슨다면은 여러분의 앞에 서서 이렇게 가르칠 자격이 없는 거죠. 써봅니다. 저도 많이 까먹어요. 근데 까먹을 때 또 써보고
뭐 저하고 여러분하고 뭐 머리 차이 차이 많이 나죠. 저는 이제 좀 쇠퇴하는 머리고 여러분 아주 빠릿빠릿한 머리잖아요. 아마 제가 지금 현재 IQ는 여러분보다 상당히 낮을 거라고 보입니다. 저도 빠릿빠릿했었죠. 지금 많이 뇌세포가 퇴화됐을 때니까. 근데 뇌도 물론 뇌의 어떤 능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습관이라든가 반복의 어떤 중요성은 제가 볼 땐 뇌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이건 써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 다 써봤죠. 지혜, 용기, 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절제, 그 다음에 정의까지.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절제에 대한 서술을 요구했지만 지혜나 용기와 또 정의를 또 물어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써봤고요. 자, 3번째 요구하는 건 뭐냐면 가로 안에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동등한 사람은 뭐뭐의 것의 형식으로 서술하라 이렇게 돼 있죠. 디귿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죠. 고대 그리스 사상가 중에서 정의에 대해서 특히 강조한 게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건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이게 수평적 정의. 다른 건 다르게, 수직적 정의. 그럼 여러분 디귿에 들어갈 건 뭐예요? 지금 형식을 지금 알려줬잖아. 동등한 사람은 끝났죠. 그러면 동등한 사람은 동등한 몫을 갖는 것 이렇게 쓰면 되죠. 동등한 사람은 뭐뭐의 것 이렇게 형식으로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디귿은 뭐 들어가면 돼? 동등한 사람은 이미 알려줬잖아요. 그럼 동등한 사람은 동등한 몫을 갖는 것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뭐 디귿의 답은 나옵니다. 자, 그럼 해결이 됐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게 라스트 같은데요. 자, 전공기에 여러분 11번 문제. 그러네요. 라스트 문제네요. 자, 11번 들어갈게요. 11번 롤스죠. 여러분 서양 철학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가장 출제비가 높은 사람 칸트겠죠. 그죠? 다른 사상가도 칸트 못지않게 출제되는 많은 사상가 있지만 그래도 누적된 걸로 봤을 때 칸트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연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정치 사회 사상에서 가장 먼저 연상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롤스죠. 지금 롤스는 이번 시험만 해도 몇 개의 문제에서 롤스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전공 B의 11번 문제는 아예 싸그리 그냥 롤스의 제시문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자. 정치 권력의 행사는 헌법에 위고할 때만 적절하다. 헌법의 본질적 요소가 뭐냐? 기억에는 헌법의 본질적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지금 머릿속에 알고 있다는 것만은 안 됩니다. 객관식은 머릿속에 알고만 있으면 객관식을 풀 수 있어요. 이미 표현이 다 돼 있으니까 그 표현된 걸 바탕으로 개념을 끄집어내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건 써야 돼. 써야 돼요. 내가 이제 표현을 해야 돼. 객관식은 표현된 것을 통해서 유추만 하면 되는데 판단만 하면 되는데 이제 내가 표현해야 돼. 자, 헌법의 본질적 요소가 뭐라고 했습니까? 롤스가. 이거는 제 교재에도 있고요. 많은 시중에는 교재에 다 써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건 정형화된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건 좀 암기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하신 다음에. 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 문제를 보시면 지금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든 시민들이 이 형식으로 서술하래요. 자, 그럼 써보죠. 자, 헌법의 본질적 요소. 모든 시민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이는, 생각하는 써도 상관없고, 받아들이는 원칙과 이상에 입각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지할 혹은 동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이게 바로 헌법의 본질적 요소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기억이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했으니까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은 요 말과 통하니까 그냥 여기서 끝나면 되겠죠. 답에는 이렇게 써야죠. 여기서 끝나야죠. 모든 시민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이는 혹은 생각하는 어떤 원칙과 이상, 이게 핵심입니다. 원칙과 이상에 입각해서 지지 혹은 동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혹은 기대되는 것,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 써 있으니까 여기까지. 모든 시민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이는 원칙과 이상에 입각하여 지지할 것까지만 쓰면 답이 되겠죠.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롤스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제시문을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둬야 할 개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알아둬야 할 개념 뭐냐면 합당한 자,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 포괄적 교리라는 단어가 중요하고요. 자,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 자, 그 다음에 억압의 사실. 그 다음에 판단의 부담. 자, 그 다음에 중첩적 합의. 이 단어들의 용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이 제시문은 쉽게 이해가 되고 답이 아마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롤스는요, 모든 사회가 다원주의 사회, 뭐 사회는 다원주의 사회죠. 하지만 그냥 다원주의와 합당한 다원주의는 다르다. 합당한 다원주의가 되려면요, 포괄적 교리가 존재해야 됩니다. 타당하고 다양한 포괄적 교리가 그 사회에 여러 개의 포괄적 교리가 존재해야만 합당한 다원주의다. 포괄적 교리가 뭡니까? 정치적인 분야건 비정치적인 분야건 인간의 행동을 뭐 지배하고 뭐 규제할 수 있는 뭐 신념, 뭐 선의 관념, 어떤 규범 이런 걸 포괄적 교리라고 하는데 이 포괄적 교리가 합당하게, 그 다음에 타당하게, 그 다음에 다양하게 존재할 때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라고 볼 수 있다. 롤스는 그것을 합당한 다원주의 사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특정 포괄적 교리가 정치 권력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공유되고 강조된다면 그건 억압되는 거죠. 그걸 억압의 사실이라 그래요. 억압의 사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같이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러 개의 다양한 포괄적 교리가 있는데 그래도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거야. 그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내서 합의하는 걸 중첩적 합의라고 하고, 근데 그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그것을 판단의 부담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런 개념 중에서 아마 요구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정리 한번 해보죠. 자, 11번 문제죠. 자, 가로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든 시민들이 것의 형식으로 서술하라. 이미 서술했죠. 이미 서술했고, 자, 첫 번째 질문 해결이 됐고요. 가로 안에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용어. 자, 니은 디귿이 뭡니까? 공적 이성은 뭐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배경이 된다. 자, 공적 이성은 그렇죠. 중첩적 합의입니다. 아까 제가 중첩적 합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는 수많은 포괄적 교리가 있고 그 포괄적 교리에 어떤 뭐 합의된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하는 게 중첩적 합의입니다. 중첩적 합의는 공적 이성이 있을 때 가능해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적 이성은 뭐뭐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뭐 비공식 이성과 대비된다. 그죠? 그럼 니은은 뭐 중첩적 합의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니은은 해결이 됐고요. 자, 디귿을 쓰라고 했는데, 자, 디귿이 어디 있습니까? 요거죠. 요거 디귿. 디귿이 뭡니까? 상이한 신념을 가진 합당한 개인들이 판단의 합의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의미하는 거. 이게 뭐라 판단의 부담이에요. 이게 판단의 부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포괄적 교리가 많은 포괄적 교리가 존재하는 사회가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고, 근데 그렇지 않고 특정 포괄적 교리가 그 사회를 지배한다. 어떤 정치 권력에 의해서 억압이고, 그건 억압의 사실이고, 또 여러 포괄적 교리 간에 합의하는 건 중첩적 합의고, 뭐 그건 쉽지 않죠. 그건 판단의 부담이거든요. 자, 그래서 디귿은 어떤 합의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디귿은 판단의 부담이 들어가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밑줄선 리을의 의미. 자, 리을이 뭡니까? 합당한 다원주의잖아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합당한 다원주의는 그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다양한 포괄적 교리가 존재해야 하는 거.
존재하는 것. 그게 바로 합당한 다원주의죠.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리얼의 의미를 포괄적 교리를 사용해서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그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다양한 포괄적 교리가 존재하는 것, 존재하는 사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요. 전공 B의 11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지 않았을까. 개념은 있어요. 머릿속에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다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용어 자체도 쉽지 않고요. 서술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일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 정답을 표현하고 서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문제를 고르라면은 저는 11번 문제를 고르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하기 앞서서는 개념 정리를 충분히 해놓은 다음에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연습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은 11월 11일이죠. 제가 오전에 지금 해설 강의를 촬영하고 있고요. 아마 2, 3일 후에 아마 강의가 올라갈 텐데 그 안에 제가 해설지를 자료실에 공지하겠습니다. 그 해설지에는 모든 문제의 답과 해설이 다 돼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제가 담당하는 분야만 골라서 그 문제만 골라서 해설 강의는 하고 있고 나머지 문제는 김성무 선생님이 강의를 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자료에 있는 답지는 모든 문제의 답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 그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고 우리 1월 달에 본 수업에서 기쁜 마음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